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5월 29일 7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자동차는 인간보다 훨씬 빨리 달리고 기중기는 인간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 이런 것들을 발명했을 때는 그리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왜 유독 알파고에는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요소인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바둑의 경우의 수는 우주 원자의 수보다 많다는 유머가 있을 정도로 바둑은 모든 게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성적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둑에서 알파고가 인간 최고 수에게 완승했다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지능, 즉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은 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인간 고유의 영역 중 지성소와도 같은 예술의 영역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챗GPT의 시대인 AI 시대인 오늘날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시인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라고요. 양희은이 부릅니다. 한계령.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 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이렇게 야유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또 집에 있더라도 한 편의 시 하나, 한 편의 소설 하나 붙잡고서 이 계절과 함께 지내는 법도 나름대로의 멋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현직 시인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시에 대해서 또 수필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제 방송이 횡설수설이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횡설수설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횡설수설할 때 어떤 맛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엄숙주의, 엄숙서 이런 것들을 좀 무너뜨리고 5월에 가볍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귀하신 발걸음 우리 두 분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구자룡 선생님과 손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손희입니다. 네. 자, 우리 구자룡 선생님은 지금 현재 부천 문학도서관의 관장님으로 지금 계시고요. 시인이십니다. 저한테 제가 사전에 지금 이 프로필을 좀 넘겨받았는데 너무 많아서 많아요. 네, 활동하신 분이 이렇게 많게 뭐 저서도 약 20여 권의 수필집과 60권. 60권이요.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 계셔서 네, 연구소도 있으시고 또 부천 100년을 걷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 연구사도 하신 모양이세요. 그러니까 지역 연구사가 이제 부천에 살다 보니까 네. 그게 주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네, 네. 근데 전공은 지금 진달래꽃 저 김소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모양이세요. 네, 그게 한 60년간 미쳐서 살고 있죠. 김소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김소월 시인이 죽기 전에 네네. 단 한 권의 책을 내고 죽었어요. 네네. 네, 두 권도 아니고. 이제 이 짝퉁이 대한민국에 약 700권이 있습니다. 700종류. 김소월에 대해서. 김소월 씨가 네. 제목과 표지와 출판사가 달라가지고 나온 곳이 네네. 하여튼 700종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원본도 갖고 계신가요, 교수님? 네? 오리지널 원본도 갖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오리지널 원고가 자 잠깐만요, 교수님. 우리 처음부터 너무 훅 들어가셨어요. 횡설수설해. 현재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의 상임이사님으로도 계시고요. 네. 자, 우선 손희 선생님 또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희 선생님은 직접 한번 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현재 시흥의 별다방 한국문학연구소 대표로 좀 계시긴 한데요. 네. 또 여러 가지를 좀 주셨어요. 뭐 그중에 좀 딱히 뭐 네.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는데요. 일단 제가 안산에서 활동할 때 안산 문인협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그 호주에 잠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정착한 곳이 시흥시였어요. 네. 그래서 시흥시에서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별다방 한국문학연구소를 저희가 이제 같이 시민 여러분들이랑 같이 꾸려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또 손을 내밀어 주셔서 네. 시흥 자치신문에서 칼럼을 쓰고 있고 부천에서는 또 우리 구자룡 교수님이 부천에 계시긴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부천 저널에서 편집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딱히 내놓을 만한 것이 없네요. 이 자랑은 자랑대로 해놓고 내놓을 게 없다고 하시면 네.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제가 덩달아서 제 어깨가 좀 높아지는 느낌인데요. 우선 가벼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우리 구자룡 선생님께서는 지금 문학의 길로만 외길을 걸어오신 거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 전기통신과를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보다시피 눈이 좀 나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어요. 네. 옛날에는 실습 시간이라고 있어가지고 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공부를 안 하고 공장에 가서 이제 실습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이런 교탁 이렇게 밑에 가서 도서관 네. 그냥 아무 책이나 읽은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눈이 나쁘기 때문에 하루는 야, 내가 눈이 나쁜데 공장에 가서 취직을 하면은 이게 날 받아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들은 에이, 그냥 옛날엔 공업 그냥 공장에 가서 취직해서 밥이나 먹고 살으라고 그러고 날 보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는 못 하는데 책을 읽었으니까 좀 유식은 했던가 보죠. 선생님들이 야 인마 공부는 못하는 새끼가 아는 건 말어. 이제 꿀밤을 많이 맞았는데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문학을 하는 길이다. 이래서 이제 공고를 나왔지만 대학교 국문과를 아주 어렵게 제가 수학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학 안 보는 대학을 고르다 보니까 건국대학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20명 뽑는데 18등으로 들어가. 그래 됐어요. 네. 그래서 문학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근데 문학도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시였을까요? 그 고등학교 때는 소설을 썼는데 옛날에 원고지에다 썼잖아요. 네. 그럼 5, 60장 원고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나 선배들한테 보여줘. 그럼 그 사람들이 고쳐줍니다.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다시 또 그대로 옮겨 써야 돼요. 네. 네. 아유, 이거 갖다 좀 고쳐. 나중에 지겨워 이렇게 쓰는 게. 근데 그게 공부인데, 그렇죠. 그게 공부인데. 옛날엔 손으로 다 써야 되니까. 옛날엔 전부 다 써야 돼. 원고지에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집어치우고 그럼 시는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제 시를 쓰게 됐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소설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대학 들어가서 동인들끼리 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어쩌고 술 먹고 노래 뭐 하는 노는 뭐 그래서 하여튼 시 선택은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혹시 등단을 뭐 별도로 하셨나요? 아니면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요. 네.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요즘은 뭐나 다 등단하는데 네. 네. 뭐나. 옛날에는 등단이라는 것은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더 힘든 그랬죠. 거예요. 이제 1960년대 대한민국 문인이 150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문인들이 대우를 받고 살았죠. 네. 옛날에는. 이제 그랬는데 그 대학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데모부터 했어요. 그 저기 뭐 한일 협정 뭐 네. 반대 데모 네. 뭐 김종필 때 그거 다 빵간을 들어가가지고 되게 터졌어요. 예. 그래서 다시 안 한다고 각서 쓰고 나와가지고 야 이건 뭐야 시도 못 써 데모도 못해. 술만 먹고 전국 유람을
그때 대학에서 돈을 주더라고. 네. 저기 한 2달 동안 잠수하라고. 그 돌아다니다 어떻게 보니까 졸업을 했는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하루는 가는데 대학 주임 교수님이 구자령 와봐. 왜? 자네 대학원 안 갈래나? 아 선생님 전 공부 못하는 거 알잖아요. 대학원이 해도 정원 비달이라 이거 5명이 뽑는데 2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하여튼 대학원 들어가서 그 돌아가신 정한모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이 강사로 남으셨어. 아 때는 이때로다 그 양반 바지를 붙들고 늘어졌죠. 그래서 원고를 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있는 날 가지고 가면요. 그 이튿날 그대로 줘요. 다음 주일 하나도 안 고쳐. 야 이게 맨 처음에 섭섭하고 근데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치잖아요. 네가 알아서 고쳐와라. 그건데 고쳐갖다 주면 도로 주고 그냥 한두 자 고쳐주고 그거를 한 2년 거의 2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졸업해야 되는데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논문을 안 써서도 됐어요. 그 내 원고를 가지고 통과시켜주고 교수님 시집 한 권 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해. 지금 아직은 연결지가 않았다 이 뜻이었나요? 그렇죠. 아이 그래도 전 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판사 가서 해가지고 교정지를 가져갔더니 그때 추천서를 써주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2가지예요. 현대문학이나 자유문학 잡지가 2군데밖에 없었으니까 뭐 좀 있어요. 거기에 추천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3번 추천해야지 시인이 됩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옛날에 10년 걸립니다. 안 해줘? 안 해줘요? 아 옛날에는 잘 안 해주셨군요. 그래서 나는 그 정한모 교수님의 원고지 2장짜리의 추천서 그걸 가지고 시집을 내면서 그 안에 그 앞에다 붙였잖아요. 이제 그게 옛날에는 이제 2가지가 이제 시집 내는 등단 그 2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시집도 과정도 어렵지만은 뭐 어쩌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새는 뭐 뚝딱하면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시인이라는 이제 그 이름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껍적거리고 네. 예.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조남이 딱 한 번 들으면 사람들이 금방 귀에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명이신지. 네, 본명인데요. 이제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낳기 며칠 전에 고향에 가면 운물 옆에 큰 감나무가 있었대요. 거기서 감나무에 용이 탁 내려오더니 감나무에 딱 부딪혀가지고 우물에 빠지더래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용이라고 안 했습니다. 두음 법칙이 없었어요. 그냥 용이야 용. 이게 자용. 자자 용자. 근데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옛날에는 시험 잘못 보면 남아서 빠따 맞았잖아요. 하루는 나오라고 하더니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정말. 아 선생님 왜 때립니까? 그랬더니 야 인마 너는 저게 네 이름 제대로 하나 못 쓰냐? 너는 자용이가 아니라 자룡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룡이 됐더니 용하고 룡이 하는 것 땅차예요. 이게 지금 집에서는 자용이에요. 그래서 자룡이 됐는데 그 이름 덕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좀 유별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구자룡이 7명 있는데 제가 원조예요. 교수님 전에 태어나신 분은 없나요? 구자룡이? 교수님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만 구자룡이라는 이름이 전국에 7명이 계신 건가요? 내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그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지는 변호사 구자룡 있고 기자 있고 그다음에
조각가가 있고 의사가 있고 치과 의사 하여튼 7명 축구 선수 예. 하나 또 있고 그래. 예, 우리 손인 선생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손인 선생님은 어떻게 문학의 길로 접어들게 되셨나요? 저는 교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보니까 저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든 게, 일단 저는 사실 뭐 제가 문학을 전공했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일화가 있다면, 저희 신랑이 항상 저희 집에서 제 일기장을 늘 훔쳐봤어요. 아니 어떻게 네. 일기장을? 그러니까요. 일기를 훔쳐보는 남자. 네. 제가 나중에 그걸로 책을 하나 낼까 하는데 네. 아무튼 일기를 맨날 훔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의 일기를 훔쳐보느냐고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일기를 너무 재밌게 쓰니까 안 볼 수가 없지 않냐 해서 제가 막 숨겨놓고 했는데도 찾아서 보고 그랬어서,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재밌게 글을 잘 쓰는데 한번 문학가의 길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남편이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의 이제 이렇게 문학 활동을 하는 거는 남편 덕으로 네. 훌륭한 네. 남편이네. 네, 훌륭한 남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남자들의 로망이 있어요. 남자들은 부인이 돈을 벌어서 내가 셔틀맨이 되거나 셔터맨이 되는 게 꿈인데. 맞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손 선생님은 네. 시가 아니라 수필이나 이쪽이신 모양이시세요? 저도 처음에는 소설로 등단을 했는데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수필도 등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등단을 잘 몰랐어요. 등단을 모르고 그냥 남편이 이제 그렇게 문학을 하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등단하는 건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시인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글을 한번 갖고 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갖다 드렸는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셔가지고 그게 등단이 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조금 후회했어요. 알고 보니까 등단을 잘해야 되는 그렇죠.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뭐 지금은 그걸 후회하지는 않고요. 네. 아니 뭐 뒤에 작품을 훌륭하게 쓰셔가지고 작품을 하시면 또 되긴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께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이제 이게 등단이라는 게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이제 우리나라 문학이 일본을 통해 가지고 네, 네. 일본 놈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대한민국만 있는데, 아다시피 유럽이나 미국은 등단 제도가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럼 뭐냐면 책을 내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그 사람은 작가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있는 문턱이죠. 네, 그게. 우리나라만 있어요. 네. 그래 지금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를 통해 가지고 통틀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시, 수필, 소설 어쩌고 저쩌고까지 한 10만 명이 있네.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아. 쓰는 사람보다 이제 그렇게 예. 됐죠. 자 더불어서 지금 시흥의 별다방 문학연구소라고 지금 대표라고 네. 저 말씀 주셨는데, 어떤 단체인지도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별다방 문학연구소가 아니고요. 별다방 한국문학연구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문학연구소. 좀 네. 길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별다방 한국문화연구소라고 하기도 하고 네. 별다방 문화연구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별다방 한국문학연구소. 네. 네.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시흥시에는 그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동네 학습 별다방이라는 프로그램 공모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공모에 이제 프로그램을 제출을 했고, 거기에 선정이 돼서 처음에 나도 별다방 수필가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고, 그 프로그램에 이제 시민분들을 모아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저희가 별다방 한국문학연구소라는 시흥시 평생학습 동아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안산에서 활동을 할 때 안산 문인협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거기서 안산 평생 문학대학이라는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만 문학대학을 사실은 제가 가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총괄 관리를 다 하면서 안산 평생 문학대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이제 문예대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산에서 이제 그렇게 시민들을 모아서 문학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됐다 보니까 시흥시에서 정착했을 때도 그 일이 가장 쉽고 편했던, 그리고 즐거웠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이제 별다방 한국문학연구소입니다. 그럼 몇 년 되신 거죠?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시흥시에서 한 거는 한 2년? 2년? 네. 이제 만 2년 되네요. 네. 지금 몇 분이나 지금 같이 활동하시나요? 처음에는 5분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성인들은 한 15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흥시 맑은물 상상놀이 청소년 100일장을 개최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흥시의 청소년 문학가를 양성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시흥시를 대표하는 문학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청소년 문학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100일장을 개최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해주셨고 그 아이들에게 또 이제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올해는 시흥시 청소년 문학 영재 학교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까지 해서 뭐 한 30명. 네. 이제 시흥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처음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그것도 조금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흥시에서 그렇게 청소년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그 시흥 시장님께서 시흥시에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임윤찬이라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시흥시에서 났어요. 네. 정왕동이 사실 이주민 단지가 있고 굉장히 생활이 조금 좀 빈곤한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너무 기쁘셨겠죠.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홍보하는 걸 보고 사실 살짝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시흥시에서 시흥시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시흥시에서 이 아이한테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실을 찾아갔습니다. 와. 네. 시장님실을 찾아갔는데 시장님은 못 만났고요. 시흥시는 시장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관님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만저만해서 임윤찬을 홍보하는 걸 봤는데 저는 문학인으로서 제가 피아노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저는 문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저희가 시흥시에서 청소년 문학가를 양성하고 그 아이들을 지도해서 이 아이들 중에 혹시 나중에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면 그때 시흥시에서 이 아이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제가 청소년 100일장을 열어서 시흥시 문학인 영재를 발굴하겠으니 도와주십시오 했죠. 네. 아니 지금 아까 너무 길었죠. 아니요 아까 이윤찬이라고 얘기하실 때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시흥시에서 활동하는 그 아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그까지 생각을 제가 안 하고 네. 이윤찬 하면은 2, 3년 전에 세계 국제 콩쿠르에서 네, 최연소로 맞아요. 우승했던 맞죠. 맞죠? 그분이 정왕동 출신이세요. 그랬군요. 네,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학인이고 아까 교수님도 부천에서 활동하시면서 계속 부천에서의 그 문학 발전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시흥시에서 활동하고 시흥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시흥시를 위해서 문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제 그 임윤찬을 홍보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럼 우리 구자룡 교수님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서로 되신 건가요? 이제 제가 부천에서 1973년에 와가지고 약 50여 년 동안 부천에서 활동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손희 대표님 얘기 듣고 이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르네상스라는 거는 배고파야 돼요. 배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73년도 50년 전에 왔을 때는 부천의 인구가 6만이었어요. 그때는 학생 100일장을 한다, 모선 100일장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그리고 시에도 관심 있고 다 관심 있게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부천의 인구가 90만까지 가다가 지금 이제 찌그러지고 있는데 배부르니까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부천은 조금 전에 내가 찌그러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쫄아들고 있는 이제 시기인데 이제 손희 선생을 2년 전에 만났는데 내가 젊은 시절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더라.
너무 열정적이고 저는 학교 선생을 하면서도 하여튼 뭐 그냥 열심히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초대 부천 예청 사무국장을 이제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1989년 복사꿀문학회를 7명이 시작했어요. 7명. 한때는 이게 한 400명까지 회원이 있었다. 자, 결론. 손희 선생이 하는 거는 아무나 못 쫓아갑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DNA는가 뭔가 있어야 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을 찾아간다 누굴 찾아간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청소년들을 발굴해 가지고 작가를 만들어내겠다 이래야 됩니다. 지금 문학이 전부 다 노년이야 노년. 문학이 노년이에요. 그래서 그 손희 선생 하는 게 그렇고 이름도 그냥 뭐 시흥 뭐 문학연구소라고 하지 누가 거기다 별다방을 붙입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60대 70대는 다방이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야. 여러 가지 방이다. 다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젊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꾸만 해주다 보면은 그런데 하나 이제 좀 자 교수님 잠깐만 끊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서 좀 이야기를 그렇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노래 부탁을 좀 드렸더니 역시 김소월에 대한 전공이시라 마야의 진달래꽃을. 근데 이제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려주실 기회가 있겠지만 이 마야의 진달래꽃도 김소월의 짝퉁곡이다라고 사전에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야의 진달래꽃은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줄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마야의 진달래 꽃이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뭐 끊임없이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문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음악 나가는 동안에 우리 구자룡 선생님께서 부천문학도서관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천문학도서관에서 이것이 시립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구자룡 선생님의 개인적으로 설립하신 그때 책이 4만여 권이나 좀 소장이 돼 있고, 그리고 앞에 도서관 이름 앞에 문학을 붙인 거는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좀 듣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왜 이 문학도서관을 설립을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이제 1990년, 90년, 2000년 학교는 이제 이제 퇴직을 했어요. 네.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복사골 문학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다방, 식당.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누가 앞장서 가지고 딱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재를 털어서 그때가 한 50평쯤 됐나? 하여튼 털어서 부천 문학 도서관을 만들어서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 다 갖다 꽂고 그다음에 기증 받아가지고 그래 시민한테 공개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매스컴 타고 뭐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게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예요. 10원 한 장 안 해주는 거예요. 시립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원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어쩔 수 없었겠죠. 아니, 뭐 그거 따지면 할 말 없죠. 네. 예, 예. 근데 요즘에 작은 도서관들은 지원을 좀 해주지 않나요? 아니에요. 또 돈으로 직접은 안 하고. 아예 안 줍니다. 아. 이제 가끔가다 책을 준다고 네. 뭐 이제 연락이 와요. 그것도 헌책.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새 책이 하여튼 아니라. 돈은 1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한 30년이 넘었는데도 돈 10원 한 장 그 받고. 부천시가 그런 건가요? 어? 부천시만 그런 건가요? 그건 모르죠. 다른 네. 데는. 시흥시는 돈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아시겠지만 돈 몇 푼 주고 또 서류는 이만큼 내. 그렇죠. 네. 예. 싫다고 이제 했는데 그래도 우리 문인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 부천이 유네스코 창의 문학 도시입니다. 그래요? 예. 예. 이제 명색이 유네스코 창의 문학 도시인데 공무원들은 문학을 빼고 문화 도시라고 그래요. 네. 빼고 그래서 바깥에서는 부천이 굉장한 문화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가보면은 깡통이에요. 깡통이에요. 아니 이거 부천 시민들 항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해도 할 수 없어요. 알아요. 네. 근데 저도 듣기로 부천시 하면 문화예술의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문학 깡통이라니까.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하는 것 깡통이에요. 자, 이거는 알 수 없는데 뭐 영화제예요. 국제 판타스틱인지 그렇죠. 영화제 하는데 예. 영화제 하면 뭐 하냐고. 구경꾼이 와야지. 그래, 구경꾼이 와요. 오는데 그럼 구경꾼이 이제 뭐 전주 영화제나 부산 영화제는 사람들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오잖아요. 네. 그럼 영화 보고 먹고 자고 커피 마시고 하루 이틀 만에 간다고. 네. 여기는 영화 달랑 보고 다 도망가. 하루만 하는 행사. 뭐 커피 뭐 어쩌고 저쩌고. 자, 무슨 영화를 한다고는 표는 100%다 팔려. 가보면 관객이 없어. 그럼 그거를 기업에다 맡겨요. 지금은 그나마 기업도 없지만은. 그럼 기업은 그냥 강제로 표 100표 사는 거야. 그냥 돈 다 주고. 기부 형식으로 혹시. 그럼 이제 구경 가라고 뭐 주기도 하겠지. 안 가.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매스컴을 안 타니까. 네, 네. 매스컴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부천에서 영화제를 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많죠. 자, 그건 이제 부천 얘기고. 네. 하여튼 그 깡통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를 하면은 그래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문학 도서관은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옵니까? 왜?
전부 다 서울 사람 데려다 하니까 부천을 모르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아니, 그러면 근데 그건 안산도 마찬가지가 안산에서도 도서관들이 있지만 주로 강사들을 외부에서 서울에서 모시고 오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안산에는- 잘못된 예. 거예요. 부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금 이해하는 부분은 있어. 뭐 없다, 뭐 있다 하는데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네. 좀 찾을 생각을 좀 안 해요. 편하게 갈 생각들을 어, 어,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옛날 인구가 6만, 5만, 뭐 10만 할 때는 외부에서 데려오는 거다. 지금 100만, 이제 90만이었을 때 찾아봐라, 이거 찾아봐. 안 찾아요.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아이고, 가시려고 하는 분도 아니 있을 월급 것 타는데 같고. 업무에 시달리면 어때죠? 아이, 지원금을 주는 어떤 그거는 방법이 네. 저희도 동아리나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면 시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강사비로 책정되는 금액이 그 단체 내의 회원이면은 줄 수가 없게 되어 예,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외부 인사를 항상 초빙하는데 시도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그 발굴할 생각을 안 해요. 예. 제가 수주 변영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주. 변영로, 변영로 씨. 선생. 예, 네, 네, 네. 부천 출신이거든요. 네. 이제 문학관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구자룡이라는 사람이 수주 전문가고 수주 변영로의 자료가 200종류가 있어요. 네. 와서 달라고 그러든가 보여대. 관심이 제거 없이 있어요? 도서관 했잖아. 박물관. 있다고 얘기를 해도 안 가져가요. 네. 그게 뭐냐, 무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서 달래요. 다른 데서. 근데 그러니까 내가 50년 산 도시지만은 너무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손희 선생을 만난 이유는 내가 이제 부천을 좀 떠나야겠다. 다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시흥 같은 데는 이제 시작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무한대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 다 된다고 한 데는 그냥 내버려두고 개척. 그래서 제가 옛날에 1973년대 예술인들 보고 개척시대의 예술인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네. 개척시대. 여기서는 지금 손희 선생은 시흥의 문학예술을 해서 개척해 가고 있는데 물론 방법과 모르는 게 좀 틀리겠지, 옛날보다 많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좀 안쓰럽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뭐 돌아다니면서 시장도 만난다, 국회의원 만난다 하는데 시장 국회의원들 이거 말짱 헛거요. 아니 그래도 우리 구자룡 선생님 같이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이 계시니까 우리 또 손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또 힘을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네. 교수님께서 저희 자문위원이십니다. 아니 제가 한국문화연구소에. 지금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우리 구자룡 선생님은 이제 아까 저기 김서울 선생님의 전공이라 하셨고 그 부분만 따로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천일야와지 뭐. 네, 네. 하루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별도로 꼭지로 다뤄야지. 예. 네. 저런 약속을 좀 해주세요. 예, 저기. 뭐 적어도 일주일 전에만 연락하면 네. 어디 오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만 집중을 해서 우리 손희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나름대로 하셨는데 네. 어떻게 뭐 좀 시작은 하신 건가요? 네, 당연히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100일장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개최했을 때 아이들에게 다 그 쿠폰을 한 장씩 줬는데 뭐였냐면 1년 동안 문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무료 수강권이었어요. 그래서 그 100일장에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다 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상자들, 그 다음에 신청자들을 받아서 저희가 1월부터 그 문학영재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저기 한국문학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그렇죠. 저희가 시 보조금 없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척자의 정신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 보조금 없이 일단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아니 열정은 좋은데 네. 어쨌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능 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시흥시는
부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부천시보다는 참 좋은 도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넘어갔는데, 그 100일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님실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시장님실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100일장이 사실 작은 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시흥시의 전체 중 고등학교에 다 학교 공지사항으로 알림장을 내보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전체 그 학교에서 알림장으로 어머니들 핸드폰으로 다 그 공지가 나갔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 100일장이 제가 어디서 했느냐면 시흥시에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했어요. 많은 분들이 왜 거기서 100일장을 하느냐고 저보고 다 말렸어요. 처음에는 거기 누가 일부러 차를 타고 100일장을 하러 오겠느냐, 요즘은 100일장을 해도 오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부천시만 해도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하수종말 처리장을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누가 거기를 오겠냐, 하지 마라, 하려면 공원에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일단 시흥시가 공단으로 시작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래 사셨던 원주민들은 계시지만 그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이 생기면서 전국에서 몰려오신 그 일자리를 찾아오신 젊은 분들로 인해서 생긴 도시다 보니까 공단 지역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학 관련해서는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시흥시에서 시와호라는 그 호수가 굉장히 유명한 호수가 있죠. 예전에 많이 오염돼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시흥시에 사는 사람들이 주변 도시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디스를 받으세요. 왜 그런 도시에서 사냐, 거기 살만한 곳이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좀 주변에 계셨어요. 특히 서울에 살다가 직장 때문에 일부러 내려오셨는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학인으로서 이 문제는 해결해 드려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한 이유가 하수물이라는 게 저희가 다 사용한 물이잖아요. 네. 우리가 신나서 깨끗한 물이었던 걸 다 사용해서 결국 그 물이 오염수가 된 건데, 그 오염수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만 가지고 더럽다, 냄새난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오염수는 우리가 사용한 물이니까 인식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그 오염수도 하수 종말 처리장에 와서 얘가 정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2급수가 되고 또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서 바다에서 1급수가 되어서 다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염수가 정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 있고, 그 안에 인생의 모든 삶의 방법과 철학이 담겨 있으니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리는 걸 다 뿌리치고 거기서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100일장이 개최됐고, 전국에서 아마 가장 큰 100일장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교수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100일장이 치러져서 한 300여 명의 아이들이 와서 저희가 1, 2, 3부로 나눠서 10시, 12시, 2시 이렇게 나눠서 100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0일장도 잘했지만은 이제 우리 손희 선생이 기획을 잘한 거예요. 그러면 기획의 힘이겠죠. 그 기획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이었지. 애들이 많이 와도 뭐 시상식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안 한다든가, 지금 부천에서는요 시상식이라는 게 없어졌어. 애들 오면 상장 그냥 사무실로 오면 나눠주고 마는데, 그래 이제 그런 기획이 이제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100일장이 시흥시에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물왕예술제 이런 데서도 체험 부스 하면서 100일장을 하는데, 그거는 예총에서 하는 그냥 그 작은 체험 부스에서 원고지 나눠주는 그런 100일장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100일장 하나로만 자체 행사로 해서 진행을 했고, 그때 이제 시흥시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가 함께 도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체험 부스를 같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지역 방범대 분들이 오셔서 안전 관리도 해주셔서 굉장히 큰 행사가 됐어요. 정말로 전국에서 이런 백일장이 없을 만큼. 그거를 시흥시에서 주관하고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거 아까 시장님실을 찾아갔다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실에서 아까 이제 학교로 다 그렇게 공지를 해주셨고, 그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이 시흥시는 맑은 물 상상누리라는 예쁜 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그 맑은 물 상상누리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은 돈으로 받은 건 하나도 없지만 그 맑은 물 상상누리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백일장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원해 주셨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은품도 제공해 주시는 게 다 사실은 시흥시에서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흥시에서 함께하는 저희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 분들도 많이 협력을 해주셨고,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30군데 시민단체가 협력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교수님이 부천시에 계시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부천 작가회원들이 오셔서 또 그 백일장 진행을 도와주셨고, 부천 문인협회에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부천 문인협회에서도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또 제가 그전에는 안산 문인협회에서 활동했었기 때문에 안산 문인협회 회장님도 전 회장님 또 오셔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해서 한 30군데의 협력단체들이 있으셨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시인들은 꿈을 꾸시는 분들인데 그 꿈을 이제 현실로 이뤄내신 또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을 꾸미로 있을 때 예쁜데 현실로 내려오는 순간 옆에서 다른 꿈을 꾸시는 분들의 어떤 질시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상하게 이게 문인들이 글을 쓰시면 다 예쁘고 폭이 넓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이렇게 외골적인 면들이 있어서 고집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문인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예. 그냥 글만 좋아하고 글 쓰는 사람이 있고, 네. 회장이나 뭐 단체 뭐 이런 거 눈독 들이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입니다. 우리 교수님 너무 현실적이셔가지고. 아니 저 애들로 저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이거 제 얘기예요. 예. 제가 복사꿀문학회 한국작가회의를 창립시키고 만들었어요. 예. 그게 이제 50년이 됐다고요. 예. 저 회장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회장 하실 필요가 없이 이미 뒤에 아우라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회장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왜? 회장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손희 선생도 이제 기획 이제 그런 걸 잘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지. 기획 잘못하면요, 이거 아무것도 죽도 그렇죠. 밥도 안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앞으로는 그 입선 작품집을 책을 만들어 가지고 네. 기록으로 남기는 거. 그렇죠. 그거 좀 한번. 저희가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걸 다시 보조금 없이 하는 행사들이 많았어요. 이제 백일장도 그랬지만 백일장 이후에 시상식을 저희가 12월에 했죠. 12월에 했는데 그때도 보조금 없이 저희가 했는데 시상식도 하고 그 백일장에서 수상한 아이들 작품을 직접 무대에서 올라가서 낭독하고 낭송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 문학의 밤을 개최했는데, 사실 그런 게 보조금 없이 다 진행이 됐던 것들이죠. 하시네요.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대단한 거 정말 아니고 사실은 이제 옆에서 도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사실은 신앙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네. 네, 잘 50년 전에 했습니다.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니 제가 지금 오늘이 이런 세 번째 방송인데 시간이 제일 빨리 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적게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은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별로 말씀 몇 마디 못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네. 끝났어요. 그래서 한 번을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네. 우리 시민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들, 청취자들한테 왜 문학을 해야 되는지 좀 편하게 짧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걸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문학이 어려웠죠. 네. 그래서 함부로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문학이 쉬워진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등단을 하려고 문학을 한다든가 뭐 나를 뭐 알리기 위해서 문학을 한다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등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바깥으로 내보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저 사람들을 이렇게 희망으로 이렇게 엮어갈까. 이게 나는 현 시대의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순희 쌤. 네, 저는 저희가 일단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에서 활동하는 그 단체가 됐잖아요. 제가 사실은 일부러 평생학습 그 동아리 단체로 들어간 건데 조금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문학은 어떤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학은 가장 그냥 우리 현실과 가까이 온데 있고 그냥 우리 삶 자체가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문학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옆집 아주머니 제 수다를 많이 떨고 계시는 아주머니께서 그거를 수다를 글로 쓰시기만 하시면 그게 문학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학을 좀 편하게 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학이 그래도 너무 어렵다. 나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문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별다방 한국문학연구소로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좋은 문학가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도 오랜만에 명색이 행술소리였는데 행술소리 아닌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서수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유심초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 위해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알아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